안녕. 반갑습니다. 이제 집단 차원입니다. 그죠? 집의결 갈권리, 집의결 갈권리가 되겠습니다. 집의결 갈권리, 집의결 갈권리 두 개죠. 리 됐습니다. 공식 집단하고 비공식 집단이 있습니다. 그죠?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 호손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거죠.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죠. 비공식 집단의 규범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식 집단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 전달입니다. 의사 전달. 송신자와 소신자 사이에 그죠? 자료 정보 지식의 교환, 의미 공유죠. 의사 전달 했죠, 그죠? 발신자가 암호화한다는 거죠. 코딩을 하고 채널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가면 수신자가 해독을 하겠죠. 각각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공식적 의사 전달과 비공식적 의사 전달이 있습니다. 상명, 하복, 하향식, 명령, 지시, 훈령, 상향, 보고, 제안, 품위, 건의. 비공식적 의사 전달은 풍문, 소문, 친분관계, 보도, 넝쿨식, 의사 전달, 소문, 풍문이죠. 넘어가시죠. 의사 결정입니다. 잘 아시죠? 요 밑에 거 보시죠. 공부 좀 했으니까. 이, 선, 정, 합이란 인간이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미래 예측이죠. 결례가 예측을 우리 또 어떤 면에서 미래 예측이라고 하게합니다. 비교, 평가,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옵티멀러티, 최적화를 추구한다. 합리 모형이죠. 그러나 항상여기는 이제 제한된 합리성, 불분명하다, 불완전하다, 진압적이다, 불분명하고 제한적이고 연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합의와 타협을 유도한다는 거죠. 이른바 정치적 합리성 균형화의 원리죠. 됐죠? 문정복설 대탐 결례 비평선 이선정합 끊고 문정복설 대탐 결례 비평선 채 나머지는 그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귀찮아서 외워버렸는데요. Limited Successive Analytive를 통해서 합의를 강조한다는 거죠. 합리 모형으로 하기에는 너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하고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아미타이 에치오니의 혼합 탐색 모형이죠. 그냥 펀더멘털한 것은 합리 모형으로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점정주의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단 차원의 모형이죠. 조직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위 단위들의 연합체라는 거죠. 최고 관리자는 하위 단위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자, 조직 관리론에서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 그래서 이제 PSM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세대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세대 구분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죠? 베이비붐 X, Y, Z 있습니다. 집단 차원에서는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는지를 연구하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의사 전달은 의사 전달의 과정하고 의사 전달의 유형이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이냐 상향 하향이냐가 중요하겠죠.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은 상향적인 하향적인 이런 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냐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합리 모형하고 점정 모형이 있습니다. 양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미타의 외치원이는 두 개를 섞으면 되잖아. 혼합해서 탐색, 조사하면 된다는 거죠. 근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지엽적 결정은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죠.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집성의 문제가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한 명이 결정할 때 하고 5명이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친구 5명이 모여서 메뉴를 정하는 것도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10명, 50명이 되었을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됐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에서는 마치 10명이 모두 다 선호나 가치가 같아서 마치 한 명처럼 움직일 수 있다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응집성이 너무너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관점이나 생각이 아예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른바 집단사고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응집성이 강하면 합리 모형식으로 나타나고요. 응집성이 엄청 약하다. 마치 우리의 국회처럼, 그죠? 여러 사람 300명이 같이 뭔가를 결정하지만 정말 응집성이 엄청 약하죠. 중간 정도는 뭘까요? 중간 정도는 응집성이 강한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낫겠네요.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즘에 악취파벌을 나누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죠? 됐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통일부로 해봅시다. 통일부. 통일부에서는 흔히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매파는 좀 더 강경하게, 통일부는 대부분 비둘기파가 많기 때문에, 그죠? 외교부를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 강경하게 하자는 사람하고 온건하게 협상을 하자는 압박, 이쪽이 압박이겠죠. 이쪽은 온건하게 협상이죠. 그러면 이제 외교부라는 우리 그냥 1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을 수도 있죠. 결정할, 마치 이번 외교부는 대북 정책 협상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근데 응집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내용을 장관이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제약 조건이자 서로가 신경 써야 될 상태가 된다는 거죠. 조직 자체가 하위 단위들의 loosely coupled,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하위 단위들의 연합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명이 결정할 때 각 개인들의 어떤 정치력과 파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단지 하나의 집합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아무런 응집성이라는 것이 발견될 수 없는 상태죠. 이쪽은 그래서 합리 모형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요거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죠. 응집성이 강하냐 중간이냐. 이 경우에는 이제 극히 드뭅니다, 사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의제 설정에서는 킹던의 정책의 창이론이라 그러고, 정책 결정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이다, 쓰레기통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참선 기술입니다. 참선 기술을 가진 스님이 문제와 해결책과 문책 참기, 문제와 해결책과 참여자와 기회 네 가지가 아주 우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우리 정책 의제가 설정된다는 것이 바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참선 기술을 문책 참기, 짐 빼기와 날치기 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외워야 됩니다. 정책학 하는 분들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연합체, 루즐리 커플입니다. 불문학준스, 죄송합니다. 갈등의 준해결 미봉책입니다. 가시죠. 연합체, 하위 단위들이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문제 중심적 탐색. 문제가 촉발되면 탐색을 합니다. 단순한 탐색을 하고요. 탐색상의 편견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것을 해보다가 기존의 것을 안 되면 다른 것을 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불확실성의 회피. 다른 하위 단위들과 흥정과 타협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준해결, 미봉책이죠. 임시방편, 대충 합의를 본다는 거죠. 대충 합의를 본다는 거죠. 조직이 학습을 하고요. SOP를 수정합니다. 됐죠. 불문학준스, 불문학준스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 정도인 경우에 응집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 루즐리 커플이라는 것은 응집성이 중간 정도죠. 응집성이 중간 정도인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쓰레기통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응집성이 극히 낮은 것. 응집성이 극히 낮은 상태죠. 여기는 이제 연합체, 여기는 집합체. 응집성이 높은 경우는 오르게닉, 유기체라 그러죠. 합리 모양이죠. 현실은 여러분 가족이 어디 여행 갈까를 결정할 때도 아빠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사 모형이나 쓰레기통 모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임시적 참여자 문제성 있는 선호. 불분명한 선호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불분명한 선호, 불분명한 기술. 이 대안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정확한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는 문책 찾기, 문제와 해결책, 정책이죠. 참여자와 기회가 이게 중요하죠. 각자
독자적으로 진행됩니다. 진행되다가 4개가 독자적으로 진행되다가 우연히 마치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을 언제 비웁니까? 어느 날 봤더니 쓰레기통이 비워져 있더라. 우연히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우리 아주 우연적이고 점화장치가 빵 터지면 우연적으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국민안전처가 새로 만들어졌던 게 전형적인 쓰레기통 모형이죠. 우연적으로 좀 독자적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흔히 문제가 해결책을 찾고 해결책이 참여자를 찾고 이러지 않고요. 각자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결합했을 때 바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우리 쓰레기통 모양의 핵심적 내용이죠. 짐 빼기와 날치기 결정이 있습니다. 짐 빼기는요,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 날치기는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 결정하는 거. 짐 빼기는 다른 기회를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킹던의 정책의 창의로는 우연적인 무작위적인 의제 설정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문책기죠. 여기는 문제와 해결책과 여기는 기회, 참여자가 없죠. 왜냐하면 정책 결정이 아니니까. 문제와 해결책과 기회가 독자적으로 떠다니다가 우연히 무작위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의제 설정이 된다는 것이 정책의 창이론이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그냥 3개 정도 외우면 되죠. 점정 모형. 이제 합리 모형을 무조건 외우면 점정 모형은 자연스럽게 이선정합, 문정복설, 대탄, 결렬, 비평성, 채. 그 반대의 말들이죠. 근데 집단 차원에서는 응집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응집성에 따라서 하나 이제 아직까지 경영학에서는 엄청 많이 노는데 행정학에서는 정책학 정도에서 가끔 얘기 되는 거죠. 집단 사고입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피그만 침공. 쿠바 미사일 위기 전이죠. 집단의 응집성이 최고조이기 때문에 가치, 경험, 구성원 등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문제의 정의, 목표의 설정, 대안의 탐색, 결과 예측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쿠바 피그만 침공 왜 이렇게 실패한 결정했을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감경파밖에 없었고요. 똑같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전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그만 침공이라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집단사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집단사고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집단의 응집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집단의 응집성이 너무 높아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현상. 제니스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뒤에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좀 집의결 갈등입니다. 갈등은 똑같죠. 적대적 교작용이죠.
상대방을 좌절시키는 상태인데 이 조직 내부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은 요거 중요해요. 단점. 인식부재론.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인간을 뭘로 봤다? 기계로 봤기 때문에 아예 갈등이라는 인간관계 요소를 인식하지 못했죠. 인간관계를 해친다. 역기능론. 역기능. 제거돼야 된다. 갈등 순기능은 행태주의입니다. 자연스러우며 갈등이 조직 성과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긍정 기능도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보면 이른바 갈등 조장론, 상호주의, 상호작용론이라고 했죠. 갈등이 긍정적이면 때로는 갈등을 조장하고 긍정적 갈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적 갈등, 생산적 갈등, 긍정적 갈등이죠. 요거 때문에 이제 갈등 관리가 이렇게 되겠죠. 자, 갈등 수준, 좀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 재미에 들었네요. 이렇게 훨씬 이쁘죠. 갈등 수준이 있고 조직 성과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자, 그래서 갈등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갈등이 아주 수준이 낮죠. 적정하고 갈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갈등이 높아도 조직 성과는 마이너스. 갈등이 낮아도 마이너스. 적정 수준의 갈등이 조직 성과에 플러스라는 거죠. 이쪽은 갈등을 조장해야 되겠죠. 여기 갈등을 완화해야 되겠죠. 해소라고 하면 안 되죠. 적정 갈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등 조직 내에서 정책 갈등하고 전혀 다르죠. 조직 내에서 갈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크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갈등을 완화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까요? 바로 갈등 역기능론, 순기능론, 갈등 조장론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등은 소모적 갈등이 있습니다. 배분 협상에서 달성되는 건데 안 좋은 거죠. 서로가 윈 루즈. 생산적, 건설적 갈등이 있습니다. 통합 협상으로 달성되는데 윈윈이죠. 윈윈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갈등과 파괴적 갈등에 대해서 구분해 줘야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서로가 승리자가 되는 협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도하거나 창조성을 유발하거나 변화 촉진, 생동감 제고, 조직과 개인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업무 혁신, 심리적 완화, 자원 낭비. 예를 들면 원자력에 대해서 산자, 국토하고 환경부가 매일매일 서로 티격태격 싸웠단 말이죠. 소모적 갈등이죠. 하자마자 할까 말까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공론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적 방식을 통해서 환경부도 산자부도 어느 누구도 패배자가 아닌 윈윈 갈등을 유도해냈다는 거죠. 환경부도 국민들이 그렇게 이번 원자력 공사 완결하는 거, 공사를 중단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그 공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의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패배자도 아니고 승리자도 아닌 바로 공론조사를 통해서 무슨 갈등? 생산적 갈등, 건설적 갈등 됐습니다. 통합 협상을 유도해냈다는 거죠. 통상 그래서 제3자가 갈등 해결에 가입하는데 협상자나 상담자는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자가 있습니다. 조정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구속력이 없죠. 이제 공식적인 제3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중재자는 재판 구조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됐죠?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 A구와 B구가 싸웁니다. 그때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장 밑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렇죠? 서울시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재를 해주는데 그럼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싸웁니다. 그린벨트 해제할까 말까로 싸운다는 거죠. 이때는 국무총리 밑에 있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국무총리라는 제3자가 나서서 해주지만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쪽은 조정이고 지방분쟁위원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싸웁니다. 대등한 자치단체끼리 싸우죠. 이때는 행안부 밑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죠? 중재죠. 이러면 조정인데 우리 학문적으로 하면 arbitration이죠. 이쪽은 조정입니다. 위치를 만들었네요. 리더십은 부하들의 자발적인 가장 중요하죠. 핵심단 두 개. 권위에 기초해서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만드는 리더의 탁월한 능력을 말합니다. 권위는 우리 한글로 권한이죠. 권력과 다릅니다.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깡패, 조폭들이 가진 것은 권력이지 권한, 오소리티가 아니죠.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자질론, 행태론, 상황이론은 우리가 이제 거래적 관점에서 리더십이라고 해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십은 필기를 해서 치우기 아깝네요. 그렇죠? 리더십이론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What makes leader? 리더가 가진 자질을 연구했다 그래서 자질론이 있고요. How act? 그런 걸 알 수 없고 리더가 가지는 행동을 연구했다는 거죠. 생산성을 중시하는 리더와 배려를 강조하는 리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츄에이션, 어느 상황에서 리더가 잘 맞느냐. 박정희의 리더십은 21세기
지금에는 잘 안 맞을 거다. 노무현의 리더십은 1970년대에 잘 안 맞을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이 상황이론이죠. 자, 전통적인 것은 조직 내부적 관점에서 상관과 부하, 리더와 부하 사이의 거래적 관점이다. 이제 외부적 관점에서 리더가 조직 외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변화지향적인 이른바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 지적 독단과 권위주의를 초래하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섬김 리더십, 헌신과 봉사가 중요하다. 섬김 리더십입니다. 섬김 리더십. 자, 최근에는 윤리 리더십, 도덕 리더십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2019년에 많이 출제되어서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제목만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리더가 가진 자질을 연구했죠. 신체 특징, 배경들. 부하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거. 행동을 연구하지 않았죠. 그리고 일반화의 한계입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결단력이라고 하면 결단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행태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리더의 자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how act,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같이 얘기하면 이 행태론이 바로 리더를 배양하고 동물을 쓰는 거. 리더를 육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설령 자질은 알 필요 없다. 리더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되면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다. 오하이오 대학은 구조 배려, 미시간 대학은 생산 인간, 블레이크와 모토는 이걸 격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가 있겠죠. 중간에 제가 격자는 다 생략했습니다. 그죠? 1, 2, 3, 4, 5, 6, 7, 5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가장 좋은 거는 팀형, 이른바 단합형이죠. 가장 좋은 거는 팀형. 그죠? 생산성을 높이려면 구조나 지시적 방법을 많이 쓰겠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가르쳐주고. 인간지향적 리더십은 배려, 관심을 많이 가져주겠죠. 그래서 생산지향적 리더와 배려, 관심지향적 리더 두 리더로 행동한다는 거죠. 팀형이 가장 좋죠. 3년 연속 업무 평가에서 1등하고 부하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상관도 1등이면 전형적인 팀형이죠. 팀형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들러, 허시, 블렌차드 다 넘어가시고 대체물, 중화물 다 넘어갑시다. 대체물, 중화물. 유인봉 선생님에서 가끔 설명하셨는데 커와 제르미아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이론의 끝판왕이 리더십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대체물은 리더의 대체니까 불필요하게, 중화물은 리더의 이익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거리, 리더와 부하 사이에 거리가 목표 공유, 보상의 경직성. 가장 재밌는 거는 부하의 전문성.
프로페셔널리즘. 됐습니다.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부하가 엄청 똑똑해요. 그럼 리더가 필요 없죠, 사실. 근데 내 바로 밑에 있는 리더와 마라도에 있는 리더 사이는 내 리더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화되겠죠. 좀 약해지겠죠. 됐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리더는 자기 자신이라는 셀프 리더십으로 연결됩니다. 셀프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최근 이론이 나와 있는데 밑에 필요 없고요. 버런스. 거래 리더십은 대내지향적인 거래 리더십은 폐쇄 체제에서 안정지향의 하급자와 리더의 관계, 교환, 그러니까 무슨 관계? 이렇게 상관과 부하가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 보상을 해주는 서로 주고받는 거래 관계죠. 최근 변혁적 리더십은 급변한 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서 최고 관리층이 가지는 유기적 구조에 적합합니다. 대외지향적이죠. 환경 변화니까 대외지향입니다. 폐쇄 체제가 아니라 개방 체제. 폐쇄 체제가 아니라 개방 체제적 관점에서 안정지향적 리더가 아니라 변화지향적인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부하와 리더의 어떤 공유도를 상관과 부하 사이에 목표에 대한 공유도를 아주 높인다는 거죠. 가지 연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 자극을 통해 영감을 주고요. 배려적 합니다. 가지 연계, 카리스마, 강한 지배성, 자신감, 도덕적 정당성, 새로운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도전적 임무를 부여해주고 1대1 관계에서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1대1 관계에서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가지 연계,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감적 리더십, 개인적 배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성공하시려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런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좀 많죠, 그죠? 변혁적 리더십. 가지 연계는 변혁적 리더십이 가진 어떤 자질이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떤 면에서는 신속성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변혁적 리더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컨거와 카는고에 의하면 뛰어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개인 위험을 감수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 부하들을 계몽하죠. 강한 자신감, 전달, 조직 권력이 아닌 개인 권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지식정보 사회의 리더십은 상호 연계적 리더십이죠. 특정한 리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리더의 원천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상호 연계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조직 전체가 보유한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업무를 맡았는데 자기가 그 업무를 잘 모르겠어요. 상관도 잘 모른대요. 그러면 조직에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 내용도 나오겠죠. 다시 재정리해서 업무를 추진했더니 성공했다는 거죠. 검색에 나왔던 이 많은 것들은 특정한 누구의 리더의 말에 의존하는 게 아니죠.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을 행사한다. 조직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능이 리더십을 행사한다. 자, 공유된 비전과 학습. 끊임없이 학습해야 된다. 최고 관리자의 지원. 맞죠?
자기가 자기 지식을 올리고 다시 학습하기 때문에 자기 누구나 리더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네트워크화된 지능 시대, 조직 구성원들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원동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상호 연계적 리더십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틀이 좀 있죠, 그죠? 지정사에서 조직은 구조는 학습 조직. 그래서 논학과 3종 세트를 얘기하면 되겠고, 지정사에서 동기부여는 피터 드러크가 말했던 인트라 프레뉴, 사내 기업가. 그래서 자기가사 학습형이죠. 자기각사 학습형.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기획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 창조 활동에 참여시키고 사명감을 부여해주고 학습의 기회, 평판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자기가사 학습형, 자기가사 학습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린리프입니다. 섬김 리더십.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 여행해 놓은 레오의 인물인데요.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그 사람이 없어지자 여행단 자체가 붕괴돼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결국 그 레오가 어느 종단의 큰 지도자였던 거죠. 봉사해라. 변혁 리더의 지적 독단이나 권위주의를 지적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주화와 다양성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해청 경감 개념 인식 설득 요 시험 나왔습니다. 공동체를 설계하고 예지력을 발휘해서 헌신하는 청직이 경청하고 감정이입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주고 인식, 부하들의 성장과 설득을 해줘야 된다. 공해청 경감 개념 인식 설득. 프란시스코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이 대표적인 섬김 리더의 유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최근에는 도덕 리더십, 윤리 리더십, 진실한 리더십으로 되고 있고 아직 미기출이 이제 이게 바로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이죠. 모르세라는 학자는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협동을 유도하는 리더십, 통합적 사고와 협력 자원의 보유, 협력 방식, 의사소통 체계, 협력 촉진 활동, 책임 배분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하오. 그렇죠? 시하오 지발협. 대포천에서 있었던 리더십은 대내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고 그들 사이 협력을 유도하고 의사소통 채널 설계하고 의사결정 규칙을 만들고 협력 촉진 활동을 하는 그러한 리더십, 바로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입니다.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 협력 리더십이죠. 통합사고, 협력자원 보유, 협력 방식 설계, 협력 촉진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조직 전체 차원에서 관리입니다. 문과 인구가 변화한다. 문과 인구 변화. 조직 문화는 이제 시험 놀만 두 번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행정고시에 놀만하죠. 자, 문화의 관점은 경쟁 가치 접근법입니다. 킹과 킴벌리는 경쟁 가치 접근법. 킹과 킴벌리라는 아마 제자일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쟁하는 가치 두 가지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죠. 자,
내부를 중시할 수도 있고 경쟁 가치는 외부겠죠. 유연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통제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내외 연통이죠. 자, 그래서 혁집위합입니다. 내외 연통, 혁집위합. 요거 해야 됩니다. 내부를 중시할 수도 있고 외부를 중시할 수도 있고 유연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 경쟁 가치는 통제죠. 혁신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 자, 혁신문화는 외부의 유연성이니까 변화, 적응, 신축을 강조하죠. 창의성, 모험을 강조하죠. 집단문화는 신뢰, 인화, 단결, 응집성, 교육훈련, 직원 참여. 위계문화는 상명하복이죠. 명령, 복종. 합리문화는 체계적, 효율적 계획 등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가장 좋은 문화는 이거죠. 균형 문화죠. 강한 균형 문화. 모든 것들이 다 균형적으로 어느 특정한 문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균형 문화를 통해서 그때그때 맞게 문화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퍼스테트는 우리가 기억나죠? 권력거리, 불확실성을 선호하냐, 회피하느냐. 피라미드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마켓으로 가야 된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여기 위계문화에서 이렇게 혁신문화나 합리문화 쪽으로 우리나라가 가져야 되겠죠. 위계문화에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위계문화와 집단문화가 상대적으로 크겠죠. 앞으로는 혁신문화와 합리문화, 즉 내부보다는 외부를 더 지향하는 문화 쪽으로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다. 강한 조직 문화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문화적 제재의 수단이 되어서 부정적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맥킨지 치레스 모형. 성공적 조직이 갖춰야 될 7가지 변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조직 진단 모형인데요. 전구기스, 가구제. 전략은 스트라테지, 구조는 스트럭처, 기술은 스킬, 리더십, 스타일, 공유가치, 셔리드, 비전. 구성원은 스텝, 제도는 시스템.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상당히 좋죠. 적극 행정이라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은 굳이 따지자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구성원들, 강의 공유가치. 리더십은 무슨 리더십? 적극 행정이니까 상호 연계적 리더십이나 셀프 리더십이나 변혁적 리더십이 더 적합하겠고요. 구조는 당연히 유기적 구조. 전략은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적극 행정.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맥킨지의 치레스 모형이 다 7가지가 조직이 조화롭게 돌아가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조직 문화도 이 7가지의 S를 달성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전략에 적합한 조직 문화. 여기 있네요. 전략을 구현하는 조직 문화. 적응하는 조직 문화. 당연하죠. 5D입니다. 행태과학 지식,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감수성 훈련이나 과정 상담 또는 팀 빌딩. 팀 빌딩 등이 대표적인 거죠. 5D는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거나 무슨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변수죠. 이제 관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화죠.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 이제
관리 과정이나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 전통적인 관리 방식은 우리 텔러, 상명하복의 철저한 분해 원리죠. 문제가 많다. 1950년대 피터 드러크가 Measurement by Objective, 부하의 참여와 협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목표? 스마트한 목표를 설정하면 관리는 자연스럽게, 관리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TQM, 전체적으로 의사 전달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전 직원들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TQM이죠. SM, 전략관리입니다. Scientific Management. SWOT, 미비전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최근엔 또 BPR, 업무 과정을 IT를 도입해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려고 하죠. 최근에는 성과 관리를 강조하죠. 최근에는 존 코트의 변화 관리 등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MBO, BPR은 넘어가시고요. 전략 관리 했죠. SWOT, 미비전, 이제 성과 관리 전략 계획 시행계획이 나왔습니다. 시행계획은 1년, 3년, 1년, 임중, 목지, 3위 맞죠? 원칙은 뭐라고요?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 책임을 확보한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결과 책임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자체평가와 재평가 체계로 한다는 건 뭐 아실 거고요. 존 코트의 변화 관리는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성공적인 변화 관리를 했던 300개의 조직을 연구해서 그들이 성공적인 조직 관리를 했던 8단계를 연구했다는 거죠. 위기를 조성하고 초진팀을 구성해서 비전을 창조하고 전달해서 empowerment를 한 다음 단기 성과를 창출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화를 실시한다는 거죠. 위추 비창전 됐죠.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플랜이죠. 단기 성과까지가 실제로 운영하는 관계고 후속 조치와 제도화는 쓰이죠. 위추 비창전 임단 후제, 위추 비창전 임단 후제. 비전 추진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단기 성과를 창출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위기 관리, 갈등 관리, 예준 대복이죠. 예방, 준비, 대응, 복구입니다. 조직 진단 넘어가시고. 자, 조직 진단은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인데 혹시 놓으면 그냥 이렇게 맥킨지의 전국이스 가구제, 성공적인 조직이 갖춰야 될 7가지의 요소죠. 전국이스 가구제였습니다.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는 책임 운영 기관. 특수 형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보 조직도 아니고 민간 기업도 아닌 특수한 기업 2개가 있죠.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죠. 근데 우리 정보 조직 중에서 아는 것처럼 책임 운영 기관이 있죠. 목표는 직관적으로, 수단은 분권적으로, 결과에 대한 통제. 우리 신관리주의가 녹아가 있죠.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문광체의 문화관광체육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국립중앙극장이 있는데요. 공공성이 있어요. 근데 극장이니까 사업적 집행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기업처럼
그래서 국립중앙극장을 이렇게 마치 기업처럼 그래서 이제 자율성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기관장을 옛날에는 장관 임명했는데 이제 개방형을 해서 더 많은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 개방용자하고 장관하고 성과 계약을 체결하니까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책임 운영기관입니다. 물론 직원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알았죠? 그래서 목표를 직관적으로 수단을 분권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량을 부여한다는 거죠. 사급이하의 5%인데 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 내년에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사급이하 5%가 일반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7%라고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 중복 평가를 없애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 같이 외부 단위를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문광체가 책임 운영 기관을 한번 평가하고요. 조직을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행안부에 관리 감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2차 평가를 합니다. 종합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안부에 운영위원회, 책임 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평가하고 문광체 소속 장관 밑에 있는 것을 운영심의회라고 그러는데 운영심의회에서 또 한번 평가합니다. 넘어가시고 법이나 그래서 이제 책임 운영기관을 아예 이제 독립법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국립대학 법이나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이상한 조직이 하나 있죠. 우리 산하기관이라는 거. 그죠? 공공기관입니다. 그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정부조직은 아니죠. 다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조직이 아닌데 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다든지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자, 공공기관은 크게 됐습니다. 크게 우리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나눠집니다. 다시 공기업은 공기업 있죠.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잠깐만 이게 더 좋은 게 있었네요. 됐습니다. 자, 준정부 기관은 그렇죠. 준정부 기관은 저기다가 이걸 못 쓰고 있었네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왜 자꾸 지워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준정부 기관은 다시 기관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고 준정부 밑에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준기위 이제 시작한 이중기가 위기에 처해졌다. 시준기위 정도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시준기위로 외우면 되겠죠. 시준기위
시중기위 됐습니다. 시장형은 그냥 자체 수입이 85% 이상이고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엔더입니다. 엔더 동시충족이죠. 동시충족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준시장형은 디아더스 공기업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금관리형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을 말하죠. 위탁집행형은 또 디아더스입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이 아닌 거.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기타 공공기관 넘어가고 우리 법 개정의 핵심이 이겁니다. 시장형 공기업 전부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 의장이 선임 비상임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이 나머지는 다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이에요. 나머지는 이사회 의장이 다 기관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이니까 기관장이 자체가 자기가 이사회 의장인데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선임 비상임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고 이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기관장 해임 건의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이사회 권한 강화, 이사회가 예전보다는 더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고 감사하는 결산보고가 같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다 넘어가시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에는 사전적으로는 계획이나 정보 수행에 대한 책임, 사후적으로는 정보의 공동활용이나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 활용이 있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가 아시죠? 실리상주, 에마뉴엘 사바스의 실리상주라는 관점에서 자, 협의의 민영화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네요. 협의의 민영화는 그리고 그냥 대충 합시다. 여기 있네요. 자, 협의의 민영화는 항상 소유의 변화가 있습니다. 광의의 민영화는 우리가 배웠던 공사권장 위반 경민, 공사권장 위반 경량과 같습니다. 운영 혁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화에서는 사적으로 독점이냐 공적으로 독점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황금주 방식과 국민주 방식은 안 좋게 봐주고 안정적 지배그룹, 기관투자가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관투자가들이 해서 안정적 지배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운영혁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데 적어버렸네요. 그죠? 자, 공공의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권력의 방식이 있고 민간의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관장, 민간 시장이 놓쳤습니다. 시장의 방식이 있습니다. 공사, 관장이죠. 사적 잘 안 보이네. 사적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반 경민 됐습니다. 민간 위탁이 있고요.
일반 행정 혁신이 있고 책임 경영, 기억나시죠? 책임 경영의 방식이 있고 민영화의 방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식이 있죠. 공사관장, 위반 경영. 요 위에 내용이 그거. 요즘에 공기업 민영화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논점이 없는데 답만 잠깐. 공기업 민영화는 뭐가 있다? 광의의 민영화는 운영혁신까지 포함하니까 공사관장, 위반 경민으로 가지고 협의의 민영화는 소유권의 변화인데 사적 독점이 안 돼야 되니까 안정적 지배그룹. 과거에는 황금주나 국민주 방식을 이용했는데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보시면 안정적 지배그룹입니다. KGC, 기관투자가와 전문경영인 체제죠. 특정인 매각 방식은 사적 독점이 되니까 안 되고요. 황금주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99%를) 민간에 주더라도 이걸 팔고 사업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 그러니까 황금주예요. 황금주 한 주만이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나름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국민주 방식은 제한을 하는 거죠. 모든 포스코, 그죠? 일정한 지분 제한을 둬서 국민 모두에게 성과를 돌려준다는 건데 이것은 주인 없는 기업을 만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지배그룹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밑에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정부 조직인데 잠깐만요. 여기 보건복지부 밑에 질병관리청이 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184, 182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자, 우리 관점에서 좀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반부패 개혁으로 잠깐만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을 건설하겠다면서 이번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0을 소통하는 우리 광화문 대통령,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행정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혁서죠. 열혁서, 적소공신 됐습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열혁서, 적소공신. 열혁서, 잘못됐네요. 됐습니다. 잘 안 되네 지금. 열혁서, 적소공신. 2021년까지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까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4개 정도는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정보체계론 관점에서 중요한 수도 있지만 우리 최근 환경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업무 계획은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조직론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책 내용을 조금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